해왔죠. 생각하고 책을 쓴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인간 두뇌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인공지능은 영역 간의 연결을 못 시켜내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스페셜리스트고, 엑스퍼트인데, 전문가인데,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퀴즈를 풀 수는 없고, 왓슨이 바둑을 둘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얘네들이 연결이 될 거예요. 언젠가 연결이 될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인간적인 강점을, 알파고가 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강점을 강화시키는 교육이란 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장기 프로젝트가 좋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뭐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모든, 공교육이 저는요, 우리 최근에 대학에서, 동아리 고시가 있대요. 취업 잘 되는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그 선배들이 고시를 본대, 이렇게. 면접 시험을 봐가지고, 면접에 예쁘면 통과하겠죠. 면접 시험에 통과해야만이 동아리에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인원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대학 동아리화가 되는 것이 초중고등학교로 내려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우리가 아까 이제 웨어러블이 들어가게 되면은 학생을 우리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술교실이다 그러면 미술교실에 가서 아침부터 학교 끝날 때까지 거기에만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초등학생이라면. 그리고 방과 후까지 거기서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미술을 좋아하는 자폐형 두뇌다. 그러면요, 걔네들의 특성은 뭐냐면 그것만 한 달 동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대한 욕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산만형 두뇌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걔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한 교실 이동제가 아니라 교실 이동제 플러스 동아리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 두뇌 유형에 맞게 장기적인 체험을 할 애들은 장기적으로 가게 되고, 대신 모니터는 다 하는 거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학내에서, 예를 들어서 골프를 좋아한다. 학내에서 안 되잖아요. 그럼 걔 이제 웨어러블 입혀가지고 딸려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골프공을 몇 번 치는지까지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아무튼 장기 체험만이 한 50년, 향후 50년간의 그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이 더 잘하는 인간형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겁니다. 교실 이동제와 동아리가 결합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세 번째 관련된 챕터가 바로 그러면 미래의 교육, 우리 교육의 방향성은 이라는 또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어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입시에 관련된 부분 질문하신 분이 여기 계셨는데, 네네.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네. 저희 학교교육 12년이 결국은 중학기가 평가제도 입시 때문에 저희가 사실 모두가 다 학교 교육이 변화해야 되고 지금 창의성이나 협업이나 이런 것이 강조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게 학교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요인이 지금 입시제도거든요.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이 질문지 1번인데 가장 이제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이면서도, 그래서 1번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썼어요. 이걸 어떻게 대답할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까 제가 노동이 생계와 분리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임금 노동이 생계와 분리되지 않으면 갈수록 사람들이 불행해질 거니까, 98%에 이르기까지 또는 99%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 현장에서 입시와 교육이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교직원들을, 상담 선생님이 있듯이 저는 입시와 관련된 것을 담임 선생님이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성이라든가 또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사들의 특성을 좀 다각화해서 교사의 하루하루 시간 자체가
마치 자기 특성에 맞게 자기 개발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교사의 두뇌 속에서 도파민이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의 두뇌는 그게 도파민이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하루를 즐기지 않는 교사 밑에서 그 아이가 호기심을 키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입시와 교육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를 좀 연구를 해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수능 시험 문제지를 세 종류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그대로 가고 굉장히 전문성, 그러니까 문제 분량은 같으나 수학과학에만 국한된 거를 얘한테 던져준다든지. 그러니까 집중형 애들은 초등학교 때 수학과학만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요. 예술만 좋아한다거나 또는 국어만 좋아한다거나 이러거든요. 걔네들은 그렇게 잘할 거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그렇게. 그러면은 걔네들을 전체 과목으로 시험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느냐로 평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3만형 애들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식과 지식 사이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라든가 우리 인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 변화 모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화 모델을 상상하는 능력이 좋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위해서는 그 넌센스 퀴즈, 그 수능 시험 문제가 많이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초중고등학교 때 그 교육이 그렇게 그 세 가지 두뇌 유형으로 나뉘었을 때, 대학한테도 세 가지로 나눠서 뽑으라고 강제를 해야죠. 그 입맛에 맞게 뽑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 두뇌 유형에 맞게 그 교사분들도 두뇌 유형을 좀 나눈다거나 선호도를 나눠서 걔네들하고 즐기게끔, 학교 현장에서 즐기게끔 해준다면 결국 그 우리 영장류 집단은 그 세 두뇌가 협업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망한다니까요. 그게 역사적인 그 진화 생물학의 전통이니까. 늘 모든 집단은 그 세 가지 두뇌 유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그 개미 실험 보면은 20%는 꼭 논대잖아요, 개미가. 아시죠? 일하는 개미만 막 골라놨더니 그 중에 20%가 또 논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인가 어떤 학자가 20% 노는 집단의 개미와 안 노는 집단의 개미를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20%가 놀지 않으면, 그러니까 20% 노는 집단을 3만형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 교육 현장에서는. 그래서 3만형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 없다면, 교육 현장이 없다면은, 아무튼 개미랑 비교해서 좀 말이 안 되지만은 생식 현장에 문제가 생기고요. 노동 연속성이 끊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과로사를 해버리는 거야, 이제. 막 일하다가 과로사를 했는데 잽싸게 이 과로사 한 대를 20% 노는 개미들이 채워주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번식 활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막 일을 시켜버리니까. 여러분, 재밌는 얘기하면 중국에 여자들이 일하고 남자들이 노는 부족 아시죠? 그 부족이 딱 하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부족이고, 또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은 여자는 화장 안 하고 남자가 화장하는 부족이 있어요. 근데 그 중국 부족에서 그 여자들이, 남자들이 일하면은요, 절대 일을 못하게 한대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밤에 발기가 잘 안 된대요. 낮에 일을 하면. 그러니까 개미들도 계속 일을 하면은요, 생식 욕구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발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구성원 수가 줄어들면서 멸종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노는 개미가 없으면.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호기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발기력이 호기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준다고 자꾸 기사가 나오던데, 그러면 다 같이 파리 타임을 가지면, 그렇죠? 네, 좀 이게 번식이 좀 잘 되지 않을까. 노동시간 보충 하나 할게요. 그래서 그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사실 저출산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죠. 관계가 되는데, 어차피 이제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니까, 해방이나 소외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예전에 20시간 일하다가 12시간 일하다가 이렇게 8시간 일하다가 이렇게 줄여왔거든요, 시간을. 근데 그것도 산업혁명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생각을 해본 게, 그러면은 4시간으로 노동을 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뇌과학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한 4-5시간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3시간 이하로 줄이기는 어려워요, 일상적인 업무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두뇌가요,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워밍업 시간이 1-2시간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1-2시간 동안 놀고, 어떤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 준비해야 되는데 설레잖아. 퇴근한 다음에 나 뭐 하지? 그러니까 4시간 노동으로는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전 4시간 노동 실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전문성은 인공지능 노동이 발달을 하니까 어쩌면 전체 인구가 4시간 노동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좀 재미있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뭔가 더 인간적인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이런 노동 시간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돌아와서 노동 생산률이 증가하니까 이제 저희가 노동으로부터 어떻게 해방? 이제 돈을 떠나서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4시간만 일하면 나머지 시간을 조금 더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다시 또 소비를 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되고 이게 개미지구가 다른 게 뭐야?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오가닉적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이제 제가 생태농업을 얘기했던 게 놀아야 되는데 돈 안 들게 놀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먹을 거라도 생산하면서 노는 방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요 좀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수입이 줄어들면은요 돈 안 들면서 재밌는 걸로 다 갈아타요. 이렇게 돈 많을 때는 막 돈 많이 들면서 재밌는 거 하다가 그런 식으로 인간은 좀 상상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가상현실 속에서 논다든지 어쨌건 저는 한 가지 결론은 날 것 같아요. 4시간으로 노동이 줄어들었을 때 출산율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오전 교육장님, 오후 교육장님. 좀 경험하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2부제로 운영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람이 많아서 오전반 오빠, 언니 오빠랑 다르게 학교 가고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노동과 또 소비와 또 그 다음에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잘 노는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에 좀 부합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고요. 저희도 교육장님이 출근하면 1,000원씩 주면 굉장히 도파민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유치원 유아 담당 장학사인데요. 지금 작가님의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치원 교육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그야말로 노는 게 이제 저희 주 전공이고 그다음에 현장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초, 중고, 입시 이런 거 관련해서 유치원부터 이제 막 사설 막 학원 보내려고 이렇게 굉장히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부모님들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학부모 연수를 계획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작가님이 강사로 출연이 가능할까. 또 요즘은 재능기부, 교육기부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으로 가능한지. 이거 CD 제가 선물할 테니까 받아가세요. 네, 이게 좀 유치원 엄마를 대상으로 한 강의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그래서 지금 유치원 때까지는 체험형하고 놀이 교육이 잘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과정이 문제거든요. 이제 얘네들 또 혈기왕성해지고 이러니까 뭐 또 사고 날까봐 걱정도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구독이 무서워서 뭐 장을 못 담그냐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학부모 문제는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촌지받는 시대 아니잖아요. 완전히 좀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그래서 아예 그 세뇌 전체 그래서 아예 뭐랄까 교무실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좀 이렇게 관문을 만들어서 좀 1차, 2차 통과해야 좀 들어오게끔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개입이 심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아이들을 보는 입장하고 어떤 개성이 있는 자기 애만 보는 입장이 요구사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을 차단시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교육 계획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만 좀 보충하자면은 갭이어 있잖아요. 갭이어. 그래서 갭이어를 활성화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요구를 해소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교육에서는 이렇게 해요. 당신은 우리 공교육에 자꾸 이걸 원하는데
갭이어라는 좋은 지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마음대로 가르치세요. 데리고 가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갭이어를 한 50%씩 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3년 갭이어를 주고 경년제로 준다든지, 그건 자율적으로 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어디 나갔다 와도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대학에 들어가는 연령이 예를 들어서 25세나 30세까지 늦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학 입학하는 연령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요. 전반적으로 이게 좀 물려 있어요. 이게 창의성 교육하고 대학 입학 연령을 꼭 20살, 19살, 20살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아까 여기 회장님이 권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회장님이 그 정신을 차리는 나이가 15세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ADHD 애들이 좋은 학교를 못 가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얘네들이 그때 공부가 시작하니까 중3 때. 중3 때 ABCD 수학 공식을 외우기 시작한다고요. 그 전까지 그게 잘 안 되다가. 창의력이 좋은 애일수록. 그래서 얘네들이 제대로 된 공부가 될 수 있는 연령대를 보니까요. 25살이에요. 그러니까 산만한 애들은 25세가 돼야만이 문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두뇌가 천천히 집중력, 특히 문서 집중력이 천천히 발달을 해요. 산만한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애들은 갭이어를 통해서 대학 입시를 늦게 접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 입학 연령을 다양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산만한 애들은 늦게 시험을 볼 겁니다. 왜 걔네들은 일찍 집중이 안 되거든요, 책에. 예. 이게 중요하다고. 네, 다양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와 병행해서 무상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돈이 있든 없든 또 시기별로 맞고 개인별로 선택해서 갭이어든 공교육이든 선택해서 뭔가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뭔가 그런 교육을 꼭 좀 공평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선진국들, 북유럽이 이제 그런 핵심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 나라도 사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방향성은 좀 어떻게 큰 차원에서 보면, 큰 흐름에서 보면 좀 무상 교육도 같이 한번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혹시 작가님 마지막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할 내용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뭐 좀 극단적인 미래학자들은 학교 공교육이 사라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라진다기보다는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의 모습이 아닌 상태로 변화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변화는 O2O 시스템이 학교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립트 클래스라고 하나요? 그 거꾸로 교실이 그게 일종의 O2O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온오프라인이 늘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까 제가 공교육 현장은 본부가 되고 모니터링하는 본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갈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 현재 질문지 중에 못한 거 한번 쭉 훑어버리고 시간 나오면 또 다른 질문 받을게요. 그래서 쭉 골라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선택하는 것을 학생 주도형으로 지금 고르는 그 미국의 학교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부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거기서 월급 받는 교사들도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벤처기업에 지금 교육이 벤처기업화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허용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혁신교육이 상당히 좀 벤처스러운 그 퍼센트가 최소한 30%는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대안학교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홍봉권 그분이 이제 플랫폼이라는 용어하고 시스템의 차이를 저는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패러다임은 좀 인문적이고요. 플랫폼은 조금 이공계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아지는 게 플랫폼 안에서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 약간 이공계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문적으로 넘어오면 스키마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하고 스키마가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약간 이공계스러운 말이고요. 근데 시스템은 네트워크나 스키마보다 더 작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하고 좀 비슷한 게 인문스러운 그 개념이 로직이나 알고리즘 같은 거예요. 물론 알고리즘은 좀 중간 로직이에요, 로직.
논리 같은 거 그렇게 좀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그 인공 감정이 생긴다라는 걸 굉장히 이거 수준 높은 김상학 인공 감정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깜짝 인공 감정이 정말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엑스마키나라는 영화에서 나온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감정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근데 모든 인간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왜냐면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요. 그 계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호르몬 몇 개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네들이 인공 감정으로 만드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인간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 감정을 갖게 된 인공지능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려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잘 놀면서 좀 잘 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져 버리면 얘네들이 인공 감정으로 어떻게 인간을 컨트롤한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더 다양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마 우리의 정서를 다양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막 놀다 보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을 강조하기보다 기본소득 얘기도 아까 잠깐 제가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유년기의 어떤 체험 문제는 아까 저기 유치원 거기서 나온 질문이고요. 출세의 길, 즉 시험을 봐서 고시를 합격해서 출세하는 길이 이제 막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뭐 전반적으로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요. 자, 마지막에 이제 7번 그 서동주 팀장님 이 책 가져가시면 돼요. 선물로. 한국의 불황이 30년 이상 지속된다는 문제. 이게 이제 그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3차 산업혁명이랑 좀 달라요. 초연결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점점점 무상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같은 거, 인터넷 케이블가 한 번 깔리면은 두 번, 세 번 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성이 점점점 가격이 제로화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고 제레미 리킨이 또 그 책 쓴 게 있어요. 그게 제로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기업과 소수의 인원이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멱함수의 법칙, 지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1위 기업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확률이 자연계에서는 한 84%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체 그 집단에 가장 힘이 센 알파 수컷이 차지할 수 있는 뭐 암컷의 마리수 뭐 이런 식으로 자연 상태에서 봤을 때는 84%를 얘가 차지하고 넘버 2가 한 15%를 차지하거든요. 넘버 3는 한 1%를 차지해요. 넘버 4부터는 한 마리도 차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행복한 건데, 침팬지나 원숭이류는요 90%가 섹스를 못 해보고 죽습니다. 수컷들이. 상위 10%가 다 차지해요. 아예 그냥 수청각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계의 법칙인데,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때문에 1위, 2위, 3위의 그 법칙이, 롱테일 법칙이 바뀌어버려요. 1위가 95% 이상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위가 5%밖에, 한 4%밖에 못 먹어요. 3, 4, 5위가 1% 또 막 거기서 싸워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지수가 25위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도 못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서. 아무것도 돈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술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불황이 올 수밖에 없고, 그냥 부품, 삼성이 하만 인수했잖아요. 그냥 부품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 내장재. 그리고 무슨 센서링 기술 이런 거나 팔고. 근데 그게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다 먹여 살려요, 그걸로. 그러다 보니까 30년간 우리나라는 불황이 올 수밖에 없고, 일단 그 무역도 안 되고, 또 트럼프까지 또 나타나가지고 또 뭐 관세 매긴다고 하고 있고, 그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에 거의 30-40%가 줄어든대요. 그게 그 중간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에서 문화예술 잘 노는 걸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2050년경에는
그 무형의 가치가 커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 개의 비용이 제로화가 됐을 때 아까 마이다스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갔던 애들이 더 이상 팔 게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가격이 1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 가격이. 마진이 안 남잖아요. 처음에는 막 200억씩 팔다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200억씩 팔다가 20만 원으로 떨어져 봐요. 그게 마이다스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돼 버리면 그때 콘텐츠하고 스토리가 새로운 무형의 가치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막 코딩 교육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동아리로 가야 돼요. 전체 교육으로 가면 저는 안 좋다고 봐요. 동아리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잘 놀게끔 해가지고 스토리와 콘텐츠에서 굉장히 강하게 만든다면 2050년 이후에 거의 미국을 능가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대부분의 가치가 무형으로 넘어와 버려요. 인프라에서. 예, 아무튼 그 부분 그게 이제 30년 불황 얘기고요. 마지막 질문이 이제 건설 분야인데요. 건설 분야에 또 건설 분야는 세 가지가 굉장히 그 이슈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것, 또 하나는 공동주택화 된다라는 것, 노인들끼리 모여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D 프린터가 건축업계로 들어온다는 것인데, 어쨌든 힘듭니다. 건설업계 힘들고요. 좀 별로 희망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시간도 이제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좀